본격적으로 신경망 기초를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퍼셉트론이라는 주제로 시작을 합니다. 퍼셉트론은 첫 번째 인공신경망이고요. 신경세포를 모델링했고 이를 학습하기 위한 알고리즘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학습 알고리즘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딥러닝 학습의 근간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 기린이랑 하마가 있는데요. 이 둘을 어떤 값으로 구분하고자 합니다. 자, 이들을 구분하기 위한 값으로 키랑 몸무게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 하나는 동물 한 마리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 동물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로 한 height, weight 같은 값을 우리는 feature라고 합니다. 자, 객체를 describe 하기 위해 선정한 값이고요. 자, 여기서는 feature를 키랑 몸무게 두 개를 사용하니까 이 둘을 묶으면 원소가 두 개인 feature 벡터가 됩니다. 자, 미지의 몸무게를 각각 x1, x2라고 하면 자, 이들을 원소로 하는 미지의 피처 벡터는 두꺼운 x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여기에 동그라미에 색깔을 입혔는데요. 테두리만 있는 것은 기린에 대응되고요. 여기 빨간색이 칠해진 동그라미는 하마를 나타냅니다. 자, 이때 기린과 하마를 구분하기 위한 변수로 y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전체 동그라미들을 다음과 같이 그 집합기호를 써서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특징 벡터와 그 특징 벡터에 대한 레이블, 여기서는 하마 또는 기린이겠죠. 그 레이블 쌍을 모아놓은 집합을 학습 집합, 트레이닝 셋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새로운 미지의 피처 벡터가 있습니다.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자, 이 파란 점을 어느 쪽으로 분류할까요? 기린이라고 판단할까요? 하마라고 판단할까요? 잠깐 강의를 멈추고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아마도 기린이라고 떠올렸을 텐데요. 기린이라고 결정한 과정은 아마도 파란 점과 가장 가까운 점을 찾아내서 그 점에 해당하는 동물로 결정했을 겁니다. 맞죠? 자, 이렇게 하려면 그 학습 집합에 있는 모든 동물들과 거리를 계산을 해 봐야 합니다. 거리를 다 계산을 해서 거리가 가장 짧은 점이 이 경우에는 이 녀석이죠. 그래서 이 녀석의 y 값을 확인해 보면 기린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파란색 점이 기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기린이라고 판단한 그 과정을 식으로 써보면 이렇습니다. 자, xi는 트레이닝 집합에 들어있는 특징 벡터고요. x는 이 파란색 점을 얘기합니다. 미지의 키랑 몸무게를 가지고 있는 새롭게 들어온 동물 한 마리에 해당합니다. 자, 이들의 차이를 계산을 하고요. 차이를 최소화를 하게 하는 그때의 아규먼트. 여기서의 아규먼트는 i입니다. 그 i를 찾아내라 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그 i에 해당하는 yi를 최종 그 분류 결과로 사용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나름 이 방법도 굉장히 잘 동작을 하고요. 멋진 방법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멋진 방법에는 우리가 이름을 좀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것을 Nearest Neighbor Classification 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름이 우리가 생각한 방법론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람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궁금해서요. 뇌를 좀 들여다 보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 단어들이 있는데요. 이 뇌를 좀 더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서 보면은 신경세포 하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자, 신경세포를 뉴런이라고 하고요. 자, 이 뉴런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요만큼이 하나의 뉴런입니다. 또 그다음 요만큼이 하나의 뉴런입니다. 자, 이 뉴런은 뭔가 자극이 들어오는 부분이 이렇게 뻗쳐 있고요. 그것들이 자극이 모아져서 다음 뉴런으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뉴런과 뉴런 사이에 연결이 실제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좀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그 자극이 적당하게 강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신호가 전달이 되고요. 자극이 약할 때는 그 다음 단계로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진 생물학적 신경세포 한 개를 모델링을 해 보겠습니다. 자,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그 결과로 하나의 모델이 나올 텐데요. 모델은 통상 실제보다는 좀 간단하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일단 이 슬라이드에서는 만든 모델링 결과로 그림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자, 위쪽 실제 신경세포가 자, 아래 그림 모델에 잘 표현이 된 것 같습니까? 자, 이 부분은 자극이 들어오는 수상돌기를 표현한 것 같고요. 이 동그라미는 자극들이 합쳐지는 이 부분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극들이 합쳐져서 다음 단계의 뉴런으로 넘어가는데 자극이 세면은 넘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전달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어하는 부분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신경세포 한 개를 모델링을 했고 그렇게 해서 만든 하나의 아주 멋진 그림 모델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 그림 모델을 식으로 바꾸어 볼 차례인데요. 자, 일단 그 자극을 x로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자극을 x0, 두 번째 자극을 x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자극이 같은 세기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 자극의 세기를 지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화살표에 자극의 세기를 표현하는 W라는 기호를 도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1이라는 자극이 W1만큼의 세기로 들어오고 X1이라는 자극은 W1만큼의 세기로 들어오고 XN이라는 자극은 WN만큼의 세기로 들어옵니다. 자, 어떤 자극이 이만큼의 세기로 들어온다는 것을 어떤 연산자를 써서 표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자, 당연히 곱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자극들이 다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하기로 계산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때 자극의 개수가 늘어나더라도 일관성 있게 간단하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그때 쓸 수 있는 기호가 이런 시그마 기호죠. 그래서 시그마 xi, wi라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자극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없다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어떤 기준점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플러스 1, 기준점보다 왼쪽에 있으면 마이너스 1을 출력하는 어떤 함수를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온 최종 값을 y 햇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답 y를 근사한 값입니다. 자, 그리고 x0를 1로 두고 이 그림을 이제 배제를 하고 식으로만 표현하면 아래와 같이 됩니다.
wi랑 xi를 다 곱하고 다 더한 값이 기준값 0보다 크면은 y hat은 플러스 1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마이너스 1로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모델링 과정을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실제 신경세포를 다음과 같이 모델링을 해서 모델을 하나 얻었습니다. 자, 이 모델을 일반적으로 부른다면 인공신경세포겠죠. 자, 방금 만든 모델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벡터 표현을 쓰면은 다음과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신경세포 한 개를 모델링해서 만든 하나의 아주 멋진 수식 모델입니다. 자, 이 멋진 녀석에게는 이름을 부여해 줘야 되겠죠. 자, 이 모델의 이름이 바로 퍼셉트론입니다. 자, 퍼셉트론은 실제 신경세포 한 개를 모델링한 결과물이고요. 그림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다음과 같이 식만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식으로 표현된 모델에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요. W0, X0가 1이라고 하면 W0, W1, X1 이렇게 있습니다. 자, 만약에 자극이 하나라면 이렇게까지 표현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ax 플러스 b랑 비교해 보면 직선의 방정식에 해당합니다. 자, 이 직선의 방정식에 어떤 값을 대입을 해 보면 그 값이 0보다 클 때는 오른쪽에 있는 녀석들을 나타내고요. 만약에 0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이 직선의 왼쪽에 있는 녀석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자극은 여기서 한 개일 텐데요. 사실 이 그림은 자극이 한 개일 때의 그림은 아니고요. 자극이 두 개인 경우로 바꿔서 그려야 됩니다. 여기 평면이 이 사이에 놓여져 있는 그림으로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자극이 한 개일 때는 직선으로 표현이 되고요. 자극이 두 개일 때는 평면, 그리고 세 개 이상이면은 초평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자극의 개수에 상관없이 일관성 있게 표현을 하려면 벡터 노테이션을 쓰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신경세포 한 개를 모델링한 퍼셉트론이고요. 자, 이제는 이 퍼셉트론에서 학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여기 W를 크게 써놨는데요. 퍼셉트론에서는 퍼셉트론의 학습이라는 것은 결국 이 자극의 세기 W 가중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올바른 가중치를 구하는 것이 이 학습에 해당됩니다. 자, 자극이 x1부터 xn까지 n개인 경우에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자, 이 학습 집합을 이용해서 w를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신기하게도 그 다음 방법이 통합니다. 첫 번째, 각각의 가중치 w요. w에 대해 임의의 값을 설정합니다. 랜덤하게 값을 세팅해 줍니다. 자, 두 번째, 잘 될 때까지 조금씩 w 값을 바꿔봅니다. 자, 이 말을 자극이 하나인 직선의 경우에 대입을 해보면 임의로 직선을 계속 그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w를 바꾼다는 얘기는 w1이랑 w0를 바꾼다는 얘기는 기울기랑 절편을 바꿔 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직선을 계속해서 그어보면서 잘 구분할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방법을 식으로 또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임의의 W를 어떤 임의 값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조금씩 그 업데이트를 합니다. 값을
바꿔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값을 바꾸는 것은 아주 작은 값을 더하게 되는데요. 그 작은 값을 여기서는 델타 W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임의의 값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언제 정답을 찾아갈지 모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을 잘 결정해서 줄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합니다. 자, wi는 wi 플러스 델타 wi로 델타 wi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델타 wi를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자, 앞에 0.1을 곱해주고요. yd 빼기 yd의 햇은 뭐냐면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있는 어떤 오브젝트의 레이블 값 yd 정답 빼기 퍼셉트론의 출력 값 그 두 개를 빼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i에 해당하는 입력 xi를 곱해줍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다 더해주고 있습니다. 자, w0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데요. 앞부분은 똑같고 이 부분에 xi 대신에 1을 곱해줍니다. 자, 왜냐하면 w0에 대응되는 입력 x0는 우리가 1로 세팅하기로 했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1입니다. 자, 지금 설명을 하는 동안만이라도 델타 wi를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담아두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동작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아래 식에서 출발합니다. 자, 이 식은 자, 왼쪽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주어진 입력 x에 대한 신경망 출력 y 핵과 정답 y의 차이에 관한 식입니다. 자, y는 타겟 값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정답이고요. y 햇은 퍼셉트론의 출력값, 아웃풋입니다. 자, 이들의 차이를 제곱을 하고요. 모든 트레이닝 샘플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더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 2분의 1을 곱해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정답과 신경망이 추측한 값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식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그때의 W를 구하면 된다는 거죠. 자, 만약 구해야 할 W 값이 1개라면 그 W에 대한 2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인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됩니다. 구해야 할 W가 2개라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잘 될 때까지 값을 계속 바꿔준다는 말을 다음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wi에 작은 값을 더해서 wi를 갱신하라 라는 표현이고요. 자, 여기에 wi와 관련된 작은 값을 나타내는 기호를 이렇게 씁니다. 자, 읽기는 델타 wi라고 읽고요. 이 델타라는 것이 어떤 차이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wi에 관련된 작은 차이 값을 갱신 값으로 써서 계속해서 갱신해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작정 값을 바꾸면 언제 정답을 찾아갈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는 델타 wi를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합니다. 자, 0.1을 곱해 주고요. yd-yd의 head이라고 썼는데 yd는 그 트레이닝 집합 대문자 d에 속한 어떤 샘플의 정답 값이겠죠. 그 정답 값이랑 신경망이 출력한 퍼셉트론이 출력한 값의 차이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wi에 대응되는 xi를 곱해주고요. 그것들을 모든 샘플에 대해서 다 더해줍니다. 자, 이렇게 델타 wi를 계산을 하게 하고요.
W0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합니다. 다 똑같은데 W0에 대응되는 X0는 우리가 1로 하기로 했죠. 자, 그래서 여기는 1이 됩니다. 자, 이번 강의가 끝날 때까지 이 식을 잠깐이라도 머리에 담아두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정답을 찾아가는 이유가 궁금할 텐데요. 아래 식에서 출발합니다. 정답 y와 퍼셉트론의 출력값 y-의 차이를 계산을 하고 그것을 제곱해서 모든 샘플에 대해서 더하는 식입니다. 자, 앞에 2분의 1이 붙어 있는데 일단은 무시하겠습니다. 여기서 YD는 타겟이라고 부르고요. YD의 hat, Yhat은 퍼셉트론의 출력이라고 부릅니다. 자, Yhat은 W0 더하기 W1 곱하기 X1 이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Yhat은 W에 대한 식이고요. 이 안에 W가 들어있으니까 이 전체는 W에 대한 함수 2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식을 이렇게 정의하고 보면 우리의 목표는 명확해집니다. 자, 이 식에서 y 빼기 yhat은 정답과 신경망이 추측한 값의 차이, 에러죠. 에러이므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w는 이 식을 최소가 되도록 하는 녀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겠죠. 자, 그리고 이 yhat을 이 값들로 대치를 시키고 제곱을 풀면 이 안에는 w 제곱에 대한 식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2라는 식은 각 w에 대한 2차식이 되겠죠. 제곱이니까 앞에 개수는 양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값이 w 값이 1개일 때는 w에 대한 함수 2가 아래로 볼록한 이러한 모양새를 가질 거고요. 구해야 할 w 값이 2개라면 다음과 같은 모양을 갖게 됩니다. 자, 아래로 볼록인 함수에서 최소값을 찾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요. 자, 이 그림에서는 바로 이 위치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가 최소이고 그때의 w 값을 우리는 구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적용하기로 했던 방법론이 뭐였냐면 처음에 w를 임의의 값으로 세팅을 하고 그 값을 계속해서 조금씩 업데이트 하기로 했습니다. 자, 만약 처음에 정한 w 값이 여기였다면 WL이었다면 어떻게 업데이트를 할까요? 자, 정답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양수를 더해 줘야 됩니다. 자, 만약에 맨 처음 설정한 w 값이 WR이었다면 정답의 오른쪽에 있었다면 이 경우에는 음수를 더해 줘야 됩니다. 자, 양수를 더할지 음수를 더할지를 이 그림을 보면 우리는 바로 판단이 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컴퓨터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컴퓨터는 이 그래프 그림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수치를 제시를 해서 그 수치를 보고 양수를 더할지 음수를 더할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 각각의 w 값에서 기울기를 구해 봤습니다. 자, 이 점에서의 기울기는 이렇게 나오고 이 점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기울기의 부호를 보면 마이너스, 이 기울기는 플러스입니다. 자, 기울기 영어로는 그레디언트라고 부르는데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양수, 오른쪽으로 양수를 더해야 되고요.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음수를 더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갱신값 델타 wi는 기울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갱신의 방향이 결정이 된 거고요. 자,
자, 한 가지를 더 정해줘야 됩니다. 얼마만큼의 크기로 갱신할지를 정해줘야 됩니다. 자, 업데이트하는 값으로 기울기의 값으로 정해주면 이 기울기 값이 정답을 가운데 두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고자 하는 델타 wi가 아주 작은 값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기울기에다가 아주 작은 값을 곱해줍니다. 델타 wi는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여기 한글로 쓰여져 있는 부분을 이쪽 동네에서 사용하는 기호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는 그대로 왔고요. 기울기에 해당하는 기호가 요 뒤에 붙어 있는 이 기호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값에 해당하는 기호를 이렇게 썼습니다. 자, 부르기는 얘는 에타라고 부르고요. 여기서는 학습률이라고 합니다. 러닝 레이트라고 합니다. 자, 이 값을 크게 주면 업데이트 되는 값이 커지니까 더 빨리 정답을 찾아가게 되고요. 그렇다고 너무 크게 주면 정답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진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적당히 작은 값을 주게 되는데 예를 들면 0.01, 0.001 자, 이런 식으로 줍니다. 자, 그리고 어떤 함수에 대한 기울기는 미분을 하면 되죠. 자, 이것이 미분 기호입니다. 2라는 함수를 wi에 대해서 미분하시오.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2라는 함수를 wi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시오 라는 말이고요. 그냥 전체적으로는 기울기를 계산하는 기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갱신할 델타 wi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점진적으로 정답을 찾아가는 방법을 경사하강법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Gradient Descent Method라고 부르고요. 자, 이렇게 불리우는 이유는 처음에 세팅한 W 값이 여기였다면 점점점 이 정답을 찾아감에 있어서 업데이트하고 나면 요 위치, 업데이트하고 나면 요 위치, 정답에 다가갈 때마다 기울기를 구해보면 기울기가 점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작아지도록 하면서 정답을 찾아간다라고 해서 Gradient Descent Method라고 부릅니다. 자, 이 식을 처음에 델타 wi를 계산했던 식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식이었는데요. 맨 앞에 0.1이 곱해져 있는데 이게 바로 에타입니다. 자, 그러면 미분에 대응되는 식은 바로 이 부분이겠죠. 자, 이제 이 미분을 계산을 해서 앞에 식이 나온다면 자, 우리의 궁금증은 해소가 됩니다. 자, 이제 기울기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보통 f라는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라 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d라는 기호를 쓰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는 f라는 함수에 들어가는 변수가 한 개입니다. 변수가 한 개일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변수가 여기처럼 x, y 두 개 이상일 때는 다음과 같은 기호를 사용합니다. 변수 두 개에 대해서 어떤 변수 한 개에 대해서만 미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일부분에 대해서만 미분한다라고 해서 partial derivative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미분도 2라는 함수가 여러 개의 w로 구성된 함수이기 때문에 partial derivative 기호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미분 기호 그대로 여기 썼고요. 그 다음에 2에 해당하는 식을 이렇게 썼습니다. 2분의 1 y 빼기 y 햇 제곱 그대로 써줬습니다. 자, 이때 2분의 1은 상수이기 때문에 미분하라는 기호 앞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다 더해서 미분을 하나, 미분한 다음에 더하나 동일하기 때문에 이 서메이션 기호도 앞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남아있는 식에 대해서 미분하시오 라고 바뀌고요. 제곱에 대한 그 미분은 제곱을 앞에 내리고요. 2 곱하기 요걸 한번 그대로 써줍니다. 그대로 한번 써주고 이거를 다시 한번 미분을 하게 하는 거죠. 네, 아주 기본적인 미분 공식입니다. 자, 좀 식을 정리를 하면 2분의 1이랑 여기 2가 약분돼서 사라지고요. 네, 실제로 이렇게 약분돼서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2라는 함수를 정의를 할 때 앞에 2분의 1을 붙여놨던 겁니다. 자, 이 뒤쪽을 wi에 대해서 미분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y 햇은 풀어보면은 w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w0 마이너스 wi xi w1 x1 중간에 wi xi 맨 끝에 wn xn 이렇게 있겠죠. 자, 여기서 d는 요 트레이닝 집합에 있는 d번째 샘플의 인덱스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자, 이 식을 wi로 미분을 하게 되면 wi에 대한 앞에 붙어 있는 xdi만 남고 나머지는 다 상수 취급됩니다. 그래서 다 0이 되고 마이너스 xdi만 남습니다. 자, 생각보다 간단하게 미분이 됐는데요. 자, 정리하면 2라는 함수를 wi로 미분을 하면 편미분을 하면 다음과 같이 y 빼기 y 햇 곱하기 마이너스 xi 그리고 그것들을 모든 샘플에 대해서 더하는 식으로 유도가 됩니다. 자, w0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자, 여기서 w0일 때는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x d, i 대신에 마이너스 1로만 바뀌게 됩니다. 자, 정답 wi를 찾아가는 방법을 이렇게 하기로 했죠. 임의의 wi가 있는데 작은 값을 계속 더해서 업데이트를 시킵니다. 자, 그런데 아무렇게나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작은 값을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해 줍니다. 자, 마이너스랑 원래 마이너스 xi가 그 상쇄돼서 최종적으로는 플러스 에타 그다음에 y 빼기 y 햇 곱하기 x 서메이션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전 슬라이드에서 0.1 곱하기 그 식이랑 오버랩이 됩니까? 자, 이전 슬라이드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델타 wi는 0.1 곱하기 서메이션 기호 y 빼기 y 햇 곱하기 xi. 자, 0.1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서는 에타로 표현이 됐고요. 예, 뒷부분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꼭 0.1을 할 필요는 없고요. 상황에 맞게 0.001, 0.0001 뭐 이런 식으로 이 에타 값은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반복되지만 경사하강법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y 햇이라는 식이 다음과 같이 1차식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요. 자, 이 1차식으로 어떤 두 부류를 직선으로 또는 평면으로 또는 초평면으로 양분하려고 할 때 w를 어떻게 구하는 것이 좋겠느냐 라는 것을 다음과 같은 식을 하나 세우고요. 자, 이 식은 가운데를 가만히 보면 정답이랑 이 구하려고 하는 y햇 사이의 차이, 에러에 대한 식입니다. 그래서 이 에러를 최소가 되게 하는 그러한 w를 찾아서 이 식을 완성하게 되는데요. 이 w를 구하는 과정 자체가 유도를 해보니까 임의의 값으로 설정해 준 다음에 아주 작은 값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식으로 계산을 하면
바꿔나가면 우리가 원하는 식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업데이트하는 그 값을 아무렇게나 주면은 정답을 언제 찾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식을 주면 일정 시간 내에 정답을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식을 가만히 보면요. 에타는 우리가 정해주는 것이고 yd도 이미 값을 알고 있습니다. 입력으로 주면 되고요. y 햇도 w가 결정되어 있고 x를 입력으로 주면 y 햇이 계산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는 좀 복잡해 보이는 미분도 있었지만 이 최종 결과식은 더하기, 빼기, 더하기, 곱하기만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경사하강법이라는 알고리즘을 유도를 했는데요. 그 유도하는 과정에서 이 식을 도입하는 것이 첫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이 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런 류의 식을 우리는 코스트 펑션 또는 로스 펑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정답이랑 추정한 값, 예측한 값의 차이를 제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로스 펑션을 스퀘어드 로스라고 부릅니다. 자, 아래는 샘플 트레이닝 집합의 개수로 나눠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평균을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르는 이름도 mean squared loss입니다. 자, 델타 WI가 이 식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샘플 개수에 따라서 그 값이 변동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 평균 로스를 구하는 것이 사용하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자,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이번에 배운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신경세포를 모델링하여 퍼셉트론이라는 인공신경세포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퍼셉트론을 수식으로 써보면 1차식으로 표현돼서 직선, 평면, 초평면으로 어떤 두 카테고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퍼셉트론을 학습한다는 것은 W를 구한다는 것인데 이 W를 구하기 위해 경사하강법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경사하강법은 딥러닝 학습 알고리즘의 근본 원리입니다. 이상입니다.